안녕하세요. 허황된 욕심에 눈이 멀어 이니까지 저버린 놈을 손절한 4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높은 값을 쳐준다고 한들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사실을 간혹 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더군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에만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하는 사람들 말이죠. 세상은 주는 만큼 돌려받는 법. 그런 사람들의 앞날을 기다리는 건 당연한 쓸쓸함인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때 뼈아픈 사연을 저도 다른 분들처럼 이곳에 공유해보고 싶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엔 큰 찜질방을 차려 운영하셨지만 예전엔 오래도록 장사를 하셨습니다. 장사를 크게 하셨었기에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두 분의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았던 건 저와 여동생, 그리고 그 아래로 남동생 둘까지 집안의 자식이 넷이나 됐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어릴 적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던 부모님이 자식들만은 여유롭게 키우겠다며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기에 우린 중산층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흘러 우리 사남매는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개로 만난 2살 위 남편과 20대 후반에 결혼을 한 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았어요. 남편은 저처럼 평범한 직장인으로 물론 저를 많이 좋아해주는 모습이 가장 좋았지만 나중에 아이들에게 참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닌 내가 고작 6살, 여동생 3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 우리 아버진 원래도 엄한 분이셨는데 그때 이후로 더더욱 우리에게 엄한 아버지가 되셨지. 절대 어디 가서 엄마 없어서 버릇없는 애라는 소리를 듣게 할 수 없다면서 말이야. 우린 조그만 잘못을 하거나 예의 없게 굴면 무조건 회초리 행위였어. 가끔은 엄하기만 하지 말고 다정도 해주셨으면 하고 참 많이 바랬었는데 아버진 좋은 분이었지만 우리에게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하셨지. 어쩌겠어. 천성이 무뚝뚝한 분인걸. 그래서 난 평생 돌아가신 엄마처럼 다정한 부모님을 바라면서 나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던 거야. 결혼을 실제로 겪어보니 시아버진 마음씨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말투부터가 딱딱하고 호랑이 같은 분이긴 하시더라고요. 아휴, 아까부터 속이 너무 안 좋네. 여보, 나 아무래도 점심에 먹은 게 좀 얹힌 것 같아. 괜찮아? 우선 소화제 줄게. 아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밥 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라고 했지. 어쩐지 너무 허겁지겁 먹더라니. 장모님이 나 주신다고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놓으신 걸 어떡해. 장모님 내가 처거올 때마다 나 좋아하는 것들로만 잔뜩 차려주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성을 잃고 먹게 되는 거지. 남편의 사정을 들은 부모님은 남편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특히 엄만 얼마나 엄마 손이 고팠겠냐며 남편을 안쓰러워하셨어요. 때문에 다정한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남편의 결핍을 헤아리시곤 진짜 엄마가 아들 대하듯 남편을 정말 많이 아껴주셨죠. 남편은 그런 저희 부모님을 참 좋아했어요. 나중에 차례로 집안의 둘째 사위와 두 며느리가 들어오며 부모님의 사랑이 분산되자 귀여운 질투를 할 정도로요. 그런 남편처럼 저 또한 시댁 가는 일이 좋았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시누이도 나중에 시누이와 결혼한 시매부도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 전 시아버지가 좋았거든요. 아내 없이 혼자서 자식들을 그렇게 잘 키워낸 시아버지가 저는 존경스러웠어요. 또 한편으론 안쓰럽고 측은하시다는 마음도 들어 전 시아버지께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절 시아버지도 많이 예뻐해 주셨기에 저도 시댁에 가는 일이 즐거웠던 거예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자신의 말처럼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고 저에게도 좋은 남편이 되어주었죠. 처음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내가 양말 좀 아무 데나 벗어놓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밥하고 빨래 청소까지 다 해놨으면 양심상 설거지는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당신이 나 대신 애들을 봐주는 것도 아니잖아. 아유,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해. 퇴근했으면 나도 좀 쉬자. 난 그럼 놀아? 나도 일하고 퇴근했어. 당신 진짜 요즘 왜 그래? 원래는 안 그러던 사람이 요즘 게을러지고 집안일에도 손도 까딱 안 하고 심지어 그렇게 다정한 아빠가 되고 싶다더니 요새 애들이랑 귀찮다면서 말도 잘 안 섞으려고 하잖아. 당신 요즘 진짜 다른 사람 같은 거 알아? 원래는 안 그러던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니 저도 더 황당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린 점차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때마다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볼멘소린 제 화를 더 돋구곤 했죠. 사람이 어떻게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 나도 이젠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게으름도 떨면서. 나 어릴 적엔 아버지 눈치 보고 결혼하고 나선 당신 눈치 보면서 늘 집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했어. 사실 난 좀 이기적이고 대충대충 살고도 싶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나 좀 내버려 둬.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럼 나한테 포장된 모습을 어필해서 청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나도 일하고 와서 힘들고 애들 보느라 쉴 틈도 없었는데 왜 나만 그 짐을 다 감당해야 돼? 왜 내가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이 된 당신을 무조건 이해하고 맞춰줘야 하냐고. 꼭 사사건건 그렇게 다 똑같이 해야 돼? 그럼 이게 나인 걸 어떡하라고? 엄마, 아빠, 싸워요? 싸우지 마세요. 처음엔 화가 나서 남편 옷만 안 빨아줘도 보고 설거지를 방치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 화만 더 커질 뿐이었죠. 그런데 그 잦은 다툼의 피해자는 남편이 아닌 저희 애들이 됐더군요.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숨 쉬듯 다투던 우릴 보며 아이들이 겁에 질려 있더라고요. 그때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전 이건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다 싶어 남편에게 많이 양보하고 체념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무리 이혼이 쉬워진 시대라지만 제 선택으로 꾸린 가정이고 아이들도 있는 마당에 그 정도로 이혼을 고려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원래는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가장인 사람이었으니 많은 부부가 그렇듯 그때부턴 의리로 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집안엔 잠시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그냥 사업이나 해볼까 봐. 그렇게 비전 있는 회사도 아닌데 대표 눈치, 상사들 눈치 보면서 월급쟁이 생활하는 거 너무 부질없는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그리고 월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지. 왜 그게 부질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좀 남다른 인재인 것 같아서 그래. 난 이런 회사에서 썩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 사업 아이디어 좀 들어봐봐. 그런데 변한 지 2년 뒤쯤부터 남편은 회사 생활이 지겹다는 말을 자꾸 하더군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용을 들어보니 솔직히 제 귀엔 크게 비전이 보이지도 않고 무엇보다 초기 창업 자금이 너무 많이 드는 아이템이었습니다. 당시 우린 얼마 전 대출을 껴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온 상태라 돈이 별로 없었기에 이건 당장은 무리인 사안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남편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알았기에 솔직히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사업을 극구 반대했었죠. 다 떠나서 우선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요즘 사업에 손댔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무책임하게 대출받아서 시작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지? 난 절대 반대야. 제 말에 남편은 차마 할 말이 없는지 입만 뾰로통하게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얼마 뒤 명절에 친정에 가서 무려 2억이나 빌려달라는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꺼내더라고요. 친정이 잘 사는 축에 속하니
그 정도는 우습게 줄 알았던 거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단번에 거절하셨어요. 미안하지만 우린 그럴 만한 목돈은 없네. 넷이나 되는 자식들 결혼할 때마다 큰 돈을 지어주느라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노후자금 뿐이야. 게다가 우린 이제 찜질방도 접지 않았는가. 그래도 장인어른, 버겁더라도 우선 마련만 해주시면 제가 몇 배로 불려드리겠다니까요. 이젠 제가 자식과도 같다면서요. 그런 절 위해서 그 정도도 못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맞사위 하더니 저 못 믿으시냐고요. 여보,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정말 못 살아. 왜 여기까지 와서 또 사업 타령이냐고.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당시 두 분은 아빠가 그로부터 3년 전 암에 걸리신 이후 찜질방을 접으셨었습니다. 다행히 이기에 발견됐던지라 아빠는 수술과 항암 치료 후 비교적 건강한 일상을 되찾긴 하셨는데 평생 너무 혹사시킨 몸을 위해 이제 남들보다 일찍 은퇴해서 쉬고 싶다며 아빠는 은퇴를 결정하신 거예요. 엄마도 그런 아빠와 함께 하셨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음에도 남편은 잔뜩 빈정이 상해하더군요. 엄마 생신인데 친정엔 안 간다고?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요즘 계속 친정 얘기만 나오면 입 꾹 다물고 친정에 가자고 해도 가지도 않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무슨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면서 사람이 왜 그렇게 옹졸해? 당장 일어나서 옷 입어. 우리 부모님 속상해 하신다고. 그 뒤 남편은 친정에 가려고도 안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억지로 끌고 가기라도 하면 남편은 가서도 입만 대빨 내밀고 앉아 있더라고요. 이서방, 자네 아직도 그때 일로 마음 상해 있나? 그만 마음 풀게. 돈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는 거 가족끼리 못할 짓이야. 그러게 그냥 저 믿고 돈 빌려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요. 두 분은 그냥 저한테 돈을 빌려주기 아까우신 거 다 알아요. 부모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봐도 남편은 유치하게만 굴었습니다. 정말 동생들 보기도 민망하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초등학생인 우리 애들도 당신만큼 속이 좁진 않겠다며 화를 내고 악을 쓰기도 했지만 남편은 입을 꾹 다물어 버리고 말뿐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은 이억 사건 이후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친정뿐 아니라 가정에도 더더욱 소홀해졌어요. 사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못했는지 사업을 준비한다며 바쁘게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투자자도 찾아다니고 현장 조사도 해야 한다며 평일 저녁이든 주말이든 말입니다. 아무리 사업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아빠 병원에 그렇게 코빼기도 안 보여. 마사이라는 사람이. 그때 전 남편과 정말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그건 남편이 사업을 준비한다며 밖으로 나돌아서가 아니었어요. 당시 아빤 남편이 바빠지기 시작했을 때와 비슷한 시기에 암 재발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완치가 그리 멀지 않았을 때라 다들 안심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던 거죠. 심지어 재발이 발견됐을 때 이미 암세포들은 아빠의 몸속 곳곳에 퍼져 있는 심각한 상태였어요. 수술이 불가했던 아빤 즉시 입원해서 치료를 시작하셨고 저는 휴직까지 하며 아빠 옆에 붙어 있게 됐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안 좋은 엄마에게 아빠의 간병을 오롯이 맡겨둘 수 없었고 동생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마지로서 제가 직접 아빠를 보살펴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빠가 내 자식 중 절 가장 아끼셨던 걸 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 마사위란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자기 장인의 문병을 안아도 너무 안 왔기에 제가 매번 화를 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콧방귀도 뀌지 않더라고요. 죄송해요, 엄마. 대체 저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엄마랑 아빠 보기도 죄송하고 동생들한테도 민망하고 됐다.
아무리 부부라도 어떻게 사람이 내 뜻대로 되겠니? 하지만 정말 이서방한텐 갈수록 실망감만 늘어가는구나.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점차 입을 닫게 됐어요. 갈수록 정이 떨어진 남편과 이젠 진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가뜩이나 아프신 아빠께 이혼 소식을 들려드릴 순 없겠더라고요. 또한 한 번씩 동생들과 엄마와 간병을 교대한 뒤에도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챙기느라 바빠 남편에게 신경 쓸 여유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선 아빠의 간병에만 집중하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였던 남편과의 문제는 뒤로 미뤘던 거죠. 그렇게 아빠를 간병한 지 1년이 지났건만 아빠의 상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만 되어 가더군요. 그리고 1년이 조금 더 됐던 어느 날 아빠는 의식을 잃어버리셨어요. 선생님, 저희 아빠 이러다가 또 괜찮아지시겠죠? 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잖아요. 죄송하지만 이번엔 고비를 넘기시기 힘들지도 모르겠네요. 가족분들을 부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의사는 흐느끼는 제게 잔인한 말을 건네더라고요. 차라리 지독한 악몽이길 바랬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꿈이 아니었어요. 여보, 진짜 이렇게 날 두고 가버릴 거야?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겨우 여유롭게 살게 됐는데 아깝지도 않어. 제발 이겨내줘, 여보. 나만 두고 가지 마. 마침 주말이었기에 제 연락을 받고 엄마도 동생 부부들도 곧장 달려와 오열했습니다. 당시 14살, 12살이던 저희 아들과 딸까지 모두 다요. 하지만 또 사업을 위한 투자자를 만나러 나갔다며 남편만은 오지 않더군요. 저는 못 온다던 남편에게 분노해 악을 써댔어요. 장난쳐?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빠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우리 아빠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아, 진짜. 소리 좀 그만 질러.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의식도 없으시다며. 그럼 어차피 내가 가도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실 거 아니야. 나 지금 진짜 바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진짜 중요한 투자자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그놈의 투자자 얼른 만나고 달려오라고 내가 아까 신신당부했지? 아빠가 그래도 맞사위라고 꼭 한 번은 당신 얼굴 보고 싶다고 전부터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이라도 와서 손이라도 잡아드리라고. 근데 지금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투자자를 만나고 있어? 당장 안 달려와? 아, 진짜 환장하겠네. 난 못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끊는다. 아빠를 위해 자존심 다 굽히고 부탁했건만 남편은 기어코 다시 전화를 건 제 말을 자르고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저는 우선 애써 화를 사귀고 다시 아빠의 곁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다행히 몇 시간 뒤 아빠는 기적적으로 그 고비를 넘기셨어요. 감사해요, 아빠. 이겨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심지어 잠시나마 의식도 찾으셨기에 우린 모두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이 잔뜩 빠진 전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진맥진해진 절 보며 셋째 부부가 제발 집에 가서 좀 쉬라고 억지로 저를 떠밀었거든요. 엄마 또한 다음 날엔 엄마가 병원을 지키겠다며 저는 한 이틀 푹 쉬고 오라고 하셨죠. 그렇게 집에 돌아와 보니 역시나 남편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희들도 오늘 마음 많이 졸였지? 얼른 씻고 쉬어. 엄마도 씻고 좀 쉴게. 저는 저를 걱정하던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씻고 잠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로 잠을 청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천근만근이었던 제 몸은 금세 잠에 빠져들게 됐어요. 그렇게 깜빡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시간은 이미 새벽 1시가 지났더군요. 그리고 옆을 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남편은
제 옆에서 씻지도 옷을 벗지도 않고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요. 마음 같아선 당장 깨워서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몸이 축축 처지던 상태였기에 저는 우선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 우리 아들 아직 안 잤어? 엄마,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요. 안 자고 있었는지 저는 막 화장실에서 나오던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곧장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제 앞에서 머뭇댔어요.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저는 가만히 기다려줬죠. 그리고 기다린 끝에 아들의 입에서 조심스레 나온 말을 들은 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저, 엄마, 사실 아까 방에서 아빠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됐는데요. 아빠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아빠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뭐? 바람?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저는 자세히 말해보라며 아들을 채근했습니다. 당시 저희 애들은 가정엔 관심도 없어진 자신들의 아빠를 불편해하던 때였어요. 그날도 아들은 외할아버지가 위독한데 와보지도 않는 자신의 아빠에게 화가 났었나 보더군요. 그래서 밤 11시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방문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저와 둘째는 정말 잠이 들어 있었기에 술에 취한 남편은 가족들이 모두 자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큰 소리로 거실에서 이런 통화를 해댔다고 하더라고요. 나 집에 들어왔어, 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집사람? 조용한 걸 보니까 자고 있는 것 같아. 아까 딸이랑 통화했는데 장인어른 안 돌아가셨다네. 그래서 집사람하고 애들은 집에 왔다고 했어. 아휴, 망할 여편네. 결국 이렇게 아무 일 없을 거면서 악당을 쓰면서 보채긴.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휴, 이놈의 집구석. 아무튼 나 피곤해서 얼른 자러 갈게. 어, 나도 사랑해. 아들은 기억을 더듬으며 그 기함할 만한 내용을 제게 말해줬어요. 아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면 누구한테 자기라든지 사랑해라든지 하는 말을 하겠냐며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충격을 받은 와중에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직 14살밖에 안 된 애가 아빠라는 사람의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쿵쿵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아들을 우선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엄마가 확인해 볼 테니까 넌 얼른 자. 내일 월요일인데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괜히 그럼 몹쓸 일을 듣게 해서 엄마가 미안해. 우리 아들 사랑해. 다시 거실로 나온 전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힘은 여전히 조금 없었지만 그래도 잠도 좀 잤겠다. 물까지 마시니 뇌가 좀 깨는 기분이더군요. 저는 우선 뒤를 캐봐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봤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지문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었는데 술에 취해 뻗어있던 남편의 손으로 잠금을 푸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죠. 서유정? 이 여자인가 보네. 그 자기인지 뭔지가. 남편의 가장 최근 통화 목록엔 서유정이라고 적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함으로 들어가 보니 그 여자와의 대화창이 또 가장 상단에 뜨더라고요. 저는 역시나 이 여자가 남편의 상간녀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그 대화창을 클릭해 저는 대화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기, 이미 잠들었어? 나도 이제 씻고 누웠어. 자기 대리기사 왔을 때 이미 너무 많이 취해 보이더라. 피곤할 텐데 푹 자고 내 꿈 꿔. 상대방이 보낸 1시간 반쯤에 그 문자 딱 하나를 제외하곤 그 전의 내용은 다 지워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 문자 외엔 그 여자의 흔적은 사진첩이든 어디든 아무 곳에도 없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지워버렸던 거겠죠. 하지만 그 여자와의 대화창 바로 아래 아주 황당한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 남편의 대화창이 제 눈길을 끌더군요. 이 인간 나 몰래 또 결혼이라도 한 거야? 기가 막히게도 저장된 이름은 바로 장인어른 투였습니다. 그냥 장인어른도 아닌 투가 뭐랍니까? 어떻게 버젓이 아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장인어른이 둘이나 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위독하셨던 저희 아빠가 그렇게 최근에 남편과 문자를 나눴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 대화창을 눌러본 겁니다. 그곳에 있던 대화 또한 짧고 간결했지만 제게 다시 한번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죠. 오늘 반가웠네. 다음에 또 보세. 우리 예비 사위. 아닙니다. 저야말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장인어른. 남편은 그 사람을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상대방은 제 남편을 예비 사위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 보니 그 사람은 한 인테리어 사업체의 대표였나 보더군요. 대표인 자신의 명함을 그 사람은 프로필 사진에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우선 그 사진을 포함한 증거들을 전부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놈이 중요한 투자자를 만난다고 저희 아빠 병원엔 와보지도 않더니 대화 내용에 의하면 상간녀 아빠를 만나고 온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이번엔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쓰레기 자식. 기가 찼습니다. 역시나 블랙박스엔 더 자세한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블랙박스를 최근부터 뒤로 돌려보니 가장 마지막에 녹화된 상황은 조금 전 술에 취한 남편과 대리기사의 영상이더군요. 그리고 그 이전이었던 그날 낮의 상황이 바로 빼도 박도 못하게 확실했던 바람의 증거였던 거예요. 영상 속 상황은 딱 봐도 비싼 옷을 휘감은 그 여자가 남편 차의 보조석에 타면서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보니 제가 얼른 병원으로 오라며 아빠의 위독 소식을 처음 전했을 때로부터 얼마 안 됐던 시간이었어요. 안전벨트 잘 매. 그럼 출발한다. 뭐야, 왜 이렇게 오늘도 예뻐? 그래도 우리 아빠 칠순잔치 날인데 손님들 앞에서 잘 포장된 얼굴을 보여야 하지 않겠어? 여기 되게 비싼 메이크업 샵이야. 그만한 돈을 받았으면 내 외모를 이 정도는 당연히 업그레이드 시켜줘야지. 그리고 자기도 오늘 너무 멋진데? 내 미래의 장인어른을 처음 뵙는 날인데 당연히 나도 한껏 꾸미고 왔지. 그건 그렇고 자기 오늘 정말 예쁘다. 우리 예비 장인어른 칠순잔치 끝나고도 이거 헤어지기 싫겠는데? 그럼 둘이 술 한잔 더 하고 찐한 시간 좀 보내지 뭐. 우선 얼른 가자. 아빠 칠순잔치 늦겠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얼굴 꾸민다고 늦으면 우리 아빠 엄청 서운해하실 거야. 장인어른 완전 우리 아버지만큼 호랑이 타입이라더니 딸한텐 약하신가 봐. 그렇긴 한데 자기네 아버님이랑 비슷하셔. 평소엔 나랑 엄마한테 그렇게 다정하시다가도 내가 잘못이라도 하면 완전 엄해지시거든. 그래? 아이, 걱정이다. 만약 내가 아직 유부남인 걸 알게 되면 엄청 화내시겠네. 자기 부모님 두 분 다 내가 유부남인 거 모르시지? 당연히 모르지. 절대 들키면 안 돼. 근데 뭐 들킬 일이 있겠어? 어차피 자기 곧 이혼하고 나랑 재혼할 거라며. 당연하지. 그래서 요즘 사업 준비한다는 핑계로 자기 만나면서 집사람하고 애들한텐 정 떼고 있잖아. 방금 전에도 지금 장인어른이 오늘 내일 한다는 전화 받았는데 투자자 만나야 한다고 싹 무시하고 자기 아버지 칠순잔치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면 모르겠어? 나 선물로 용돈도 200만 원이나 준비했어. 내 인생은 이제 자기한테 올인한 거야.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희 친정아빠 생신 땐 많아봐야 30만 원 정도만 드리던 인간이 상간녀의 아빠에겐 200만 원을 준비해 가다녀. 그러니까 그놈은 저희 친정아빠가 오늘 내일 하시던 순간에 희희낙낙하며 상간녀 아빠의 칠순잔치에 참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아빠를 보러 오지 않고 상간녀와 또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도 차 안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고 애정 표현을 하는 두 연놈의 영상을 역겨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블랙박스엔 일주일치 영상이 남아 있었는데 그 전날도 그 전전날도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 돌아다닌 거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들을 따로 파일로 저장해 증거로 남겨놨어요. 그리곤 엄청난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방으로 돌아와
남편을 마구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동호, 이 망할 인간아, 당장 안 일어나? 그런데 얼마나 술에 떡이 된 건지 남편은 도통 깨어나질 않더군요. 저는 씩씩대며 그놈 옆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러다 동이 틀 무렵 피로를 못 이긴 전 앉은 채로 깜빡 졸아버렸습니다. 그리고 9시가 넘어서야 눈을 떠보니 이미 남편을 출근했는지 집에 없더라고요. 미안하게도 아이들도 모두 학교에 간 상태였죠. 저는 우선 전화로 엄마에게 아빠가 여전히 무사하신지 확인부터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은 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 여보, 회사까지는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너 보러 왔지? 야, 너 언제 출근했냐? 내가 너 눈 뜨자마자 뒤집어 놓으려고 했는데 너 이미 출근했더라? 근데 내가 너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도저히 약이 올라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왔어. 왜 그래, 여보? 내가 어제 장인어른 병원에 안 가서 그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오면 어떡해. 우선 나와. 제가 향한 곳은 남편의 회사였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집에서 머리털이라도 뜯어놓을까 했지만 전날 같은 간 큰 짓거리를 한 놈이 그 정도 가지고 혼쭐이 나겠습니까? 때문에 전 그놈을 망신이라도 시켜주고자 아예 회사로 찾아갔던 거예요. 남편은 절 보고 당황하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그놈의 손을 뿌리친 채 아주 개망신을 시켜줬어요. 가긴 어딜 가? 왜? 창피하냐? 위독한 자기 장인에겐 가보지도 않고 상간녀 아빠 칠순잔치에 갔다는 사실이?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내가 니놈 휴대폰이고 차 블랙박스고 뭐고 다 증거 잡아놨어. 그리고 이 썩을 인간아. 네 아들이 우리 수환이가 네가 그 기집애한테 자기니 사랑한다니 하는 말 다 들었다더라. 너 다정한 아빠가 꿈이었다며? 그런데 다정함은 고사하고 멀쩡한 아빠 노릇이라도 못해줄 망정 애 가슴에 그런 상처를 줘?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게다가 그렇게 다정한 아빠가 되고 싶었다던 인간이 나도 애들도 다 버리고 바람난 여자랑 재혼할 생각을 하고 있어? 넌 너희 아버지가 엄해서 싫었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넌 아버님의 눈꼽만큼도 못한 버러지야. 알아? 적어도 아버님은 널 끝까지 참 인간으로 키워내려고 노력하셨으니까. 당신 진짜 끝까지 지독하다 지독해. 그것들을 다 어떻게 알아낸 거야? 블랙박스에 그런 말이 다 녹화돼 있었나? 그래서 날 망신이라도 주려고 여길 찾아온 거야? 그래, 그랬다 왜? 너 같은 놈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좀 당해봐야 돼. 내가 괜히 그랬겠냐?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진즉 나한테 사업자금 좀 투자해 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돌아섰겠어? 내 새 장인어른 되실 분, 그러니까 우리 유정이 아버진 달라. 병원에 누워 계신 장인어른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유한 사업가시라고. 내가 그 집 사위만 되면 장인어른은 해주지도 못한 사업자금 2억 정도는 아주 쉽게 투자해 주실 분이라 이거야. 내가 곧 이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가 될 일도 머지않았어. 아, 그거였냐? 그놈의 되도 않는 사업자금 얻고 싶어서 나도 자식들도 다 배신하고 그 여자한테 붙어먹은 거였어? 인간아, 왜 그러고 사니? 사업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투잡을 뛰어서라도 돈을 모으지. 인생 그렇게 빈대처럼 살고 싶니? 어디 뜻대로 되게 내가 가만두나 봐. 너 같은 파렴치한 인간들은 인생을 말아먹어 봐야 후회할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그놈에게 욕짓거리를 퍼부어준 뒤 그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를 나오려 뒤를 돌았을 때 저는 조금 떨어진 제 뒤에 서 있던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 남자를 지나쳐 회사를 나오며 뒤통수에 들려온 그 남자와 남편의 말소리, 저는 그 사람이 남편 회사의 대표인 걸 알게 됐죠. 이 차장 당신 요즘 회사 일을 그렇게 설렁설렁 하더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구만. 게다가 편찮으신 자네 장인어른을 돌보느라 계속 일찍 조퇴하고 정신도 없다더니만 바람 피우느라 그런 거였어?
도덕적으로나 일적으로나 정말 실망일세. 내가 사람 정말 단단히 잘못 봤구만. 그게 아니라요, 대표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뒤에서 다 들었는데. 같은 남자로 사는 말인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말게. 쩔쩔매는 남편의 말소리를 들으니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 제가 곧바로 찾아간 곳은 바로 상간녀의 아빠가 대표로 있던 회사였어요. 전날 캡처해둔 상간녀 아빠의 명함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던 거죠. 곧장 대표실로 찾아간 전 어리둥절해하던 상간녀의 아빠에게 물었어요. 그쪽이 서유정이라 하는 여자 아버지신가요? 어제 칠순잔치 하셨다던? 아, 예.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 딸하고 아는 사이신가요? 그쪽 딸이 어제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이동호라는 사람 칠순잔치에 데려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 인간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아내가 멀쩡히 살아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는 엄연한 유부남인 주제에 그쪽 앞에서 총각 행세를 하고 있던 거라고요. 그쪽이 그렇게 아낀다던 외동딸도 유부남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인간을 버젓이 만나고 자기 부모에게도 소개시켜 줬던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바로 이동호 그 인간하고 14년을 산 아내거든요. 뭐라고요? 저보다 8살은 어려 보였던 얼굴처럼 상가녀는 정말 나이가 젊었는지 상가녀의 아빠 또한 많이 봐야 60대 중반처럼 보이더군요. 때문에 어르신이라고 하기도 그렇다고 대표님이라는 존칭을 써주기도 싫었던 전 상가녀의 아빠를 그쪽이라고 부르며 진실을 모조리 폭로했어요. 그리곤 경악을 한 상가녀 아빠에게 미리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던 블랙박스 사진과 우리의 가족 사진까지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뒤로 나자빠질 뻔했던 상가녀의 아빤 그 즉시 제 앞에서 자기 딸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서유정, 너 어디야? 커피 마시고 있다고? 야, 너희 아빠가 외동딸이라고 오냐 오냐 하면서 직장 다닐 필요도 없게 카드도 줘.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더니 세상을 네 발 아래로 봤냐? 내가 직장은 없을 수 있어도 인성은 갖춰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었지. 무슨 소리냐고? 너 어제 그놈이랑 바람 피우는 사이였다며? 그놈 애도 둘이나 있고 멀쩡한 처도 있다며? 심지어 어젠 그놈 장이 목숨이 경각에 달리기까지 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놈은 내 칠순잔치에 온 거야? 그놈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디서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데려와 이 애비 망신을 줘? 너 거기서 딱 기다려. 내가 당장 가서 머리털을 다 뜯어놓을 테니까. 상가녀가 있다던 카페 이름을 들은 상가녀의 아빤 당장 상가녀에게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그래도 상가녀의 아빠는 상식이 있는 분이더군요. 전화를 끊은 그 사람은 제게 정중히 허리까지 숙여 사과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그래도 외동딸이라고 애를 너무 무르게 키웠었나 봅니다. 제 딸이 저지른 행동 제가 이렇게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음이 풀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러움도 알고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화를 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키라는 말만 남긴 채 그곳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울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제게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남편과 집에서 한바탕 더 할 각오를 했던 전 이미 사정을 설명한 후 아이들을 둘째내 맡긴 뒤 남편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었죠. 당신 때문에 회사에서 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아? 당장 그만둘 회사도 아닌데 나 대표님한테 완전 찍혔어. 직원들도 날 무슨 벌레 보듯 본다고. 이렇게 사람 망신 주니까 속이 시원하냐? 당신 같은 여자랑은 더는 한시도 못 살아. 당장 이혼해. 기왕 이렇게 된 거 나 당장 이혼하고 우리 유정이랑 재혼할 거야. 회사도 그만두고 새 장인어른 도움받아서 내 사업도 시작할 거라고. 이 멍청아. 내가 이미 그 여자 아빠네 회사 가서 니들 관계 다 폭로했거든? 다행히 그 여자 아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같던데
너 같은 더러운 놈을 받아주겠냐? 뭐야? 아휴, 당신 진짜 끝까지 지저분하구나. 근데 당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보지? 아무리 엄하시다고 한들 우리 예비 장인어른은 결국 자기 외동딸한테 져주게 돼 있어. 예비 장인어른이 자기 외동딸을 얼마나 금지옥여 키우셨다고? 우리 유정이가 끝까지 나랑 결혼한다고 하면 결국엔 항복하고 나 받아주실걸? 야, 진짜 너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는 멍청한 놈이었냐? 오히려 고맙네. 고작 14년 만에 당신의 그 더럽고 한심한 실체를 알게 해줘서. 나야말로 진즉부터 당신하고 이혼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놈은 건방지게도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제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한심하게도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됐나 보더라고요. 아마 그 여자에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놈은 아까 낮에 그 여자 아빠의 눈빛을 못 봐서 그런지 엄청난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지 뭐예요. 저는 그 한심한 놈을 당장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인내심 없이 현관문도 쾅쾅 두드리더군요. 계십니까? 저 서유정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뭐야? 유정이 아버님이 여긴 어떻게 오셨지? 그 사람은 놀랍게도 상간녀의 아빠였어요. 남편도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이 휘둥그레졌죠. 상간녀의 아빠를 굳이 피할 이유가 없어 저는 우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통쾌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어요. 너 당장 이분 앞에 무릎 꿇고 사과드려. 아빠, 뭘 아빠거려? 너 아직 덜 맞았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니에요, 아빠. 사과할게요. 한다고요. 상간녀의 아빠는 자기 딸의 뒷덜미를 잡고 저희 집으로 끌고 왔던 거예요. 상간녀의 아빠는 제게 갑자기 실례해서 죄송하다며 자신의 딸에게 집을 물어봐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딸을 직접 저에게 사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던 상간녀는 자기 아빠에게 단단히 혼쭐이 난 건지 몰골이 아주 엉망이더군요. 입술도 터지고 머리도 산발이었던 상간년. 결국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욕심에만 눈이 멀어서 가정 있는 남자를 탐냈어요. 제가 씻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가 저 인간하고 헤어지든 말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알아둬. 넌 언젠가 저놈하고든 누구하고든 결혼하더라도 딱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배신당하게 될 거야. 인생은 주는 대로 돌려받는 법이니까. 난 널 용서할 생각도 없고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도 역겨워. 넌 자식을 매타작을 해서라도 사람 만들려고 노력하는 네 아빠한테 평생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 알았어? 넌 이번 일로 나랑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너를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던 네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야. 저는 그런 상간녀에게 싸늘한 목소리로 일침해 줬습니다. 상간녀의 아빠는 그 옆에서 다시 한번 제게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험상궂게 변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제 남편을 향해 주먹을 내려 꽂으셨어요. 네가 감히 내 딸을 상간녀로 만들어? 이 찢어 죽일 놈. 너 어디 다시 한번 우리 딸 앞에 나타나봐. 그땐 이 한 대로 절대 안 끝날 줄 알아. 내가 가진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내가 아주 널 매장시켜버릴 거야. 자기야, 정말 장인어른 말씀대로 나랑 헤어질 거야? 아니지. 자긴 나 없으면 못 산다고 분명 그랬었잖아. 지금 장인어른이 너무 화가 많이 나신 모양인데 그래도 자긴 나 포기 안 할 거지? 얼굴을 부여잡은 그놈은 울상을 지으며 상간녀에게 매달리더군요. 상간녀의 아빠에겐 찍소리도 못하면서요. 그 한심한 놈은 끝까지 사업 자금에 미련이 남았던 거예요. 하지만 상간녀는 자기 아빠의 눈치를 보며 도리지를 쳤습니다. 이 와중에 그게 무슨 헛소리야. 당연히 헤어질 거지.
아빠가 아니, 오빠랑 계속 만나면 날 아예 포적에서 파일 줄 알래. 나 이미 아빠한테 카드도 다 빼앗겼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남자한테 정신이 나갔어도 부모님까지 버리겠어? 야, 그럼 내 사업 자금은 너 나 부자 사이로 만들어준다며? 이 돈벌레 같은 게 이 와중에도 또 돈 타령이 나오냐? 너 나 돈 때문에 만났구나? 난 너한테 진짜 진심이었는데 너 나한테 앞으로 두 번 다시 연락했단 봐. 구두굽으로 정강이 찍어버릴 줄 알아. 그제야 남편은 상간녀에게까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남편을 상간녀는 벌레 보듯 경멸하는 표정으로 보며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그리곤 한심한 것들끼리 아주 눈이 잘 맞았었다며 분노한 자신의 아빠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고 말았죠. 그렇게 한심한 남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제 볼장도 다 받겠다. 저는 그 길로 남편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댁으로 갔는지 얼마 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혜미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가 동호 그놈한테 대충 자초지종은 다 들었다. 감히 그딴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내가 저를 집에 들일 줄 알았나 보지? 걱정 마라. 내가 그놈 집에 발도 못 들이게 하고 당장 쫓아냈어. 미안하다, 애미야. 세상에 그런 썩을 놈이 어디 있냐? 어? 내가 그놈을 잘못 키워도 정말 잘못 키웠어. 며칠 뒤 그놈은 뻔뻔하게도 제게 전화를 걸어 자기 회사로 옷 좀 몇 개만 보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쫓겨난 뒤 우선 갈 곳이 없어 급하게 고시원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저는 그 한심한 놈에게 싸늘하게 말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집 앞에 놓을 테니까 당신이 직접 가져가. 비밀번호 바꿔놨으니까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말고. 이후 전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도 걸고 남편과 이혼 절차도 밟게 됐습니다. 당연히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남편은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게 양육비도 지급하게 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국 아빠는 다시 찾아온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빠, 끝까지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지 못한 이 못난 딸을 용서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 꼭 씩씩하게 잘 살아 보일게요. 그리고 엄마도 동생들도 제가 다 챙길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젠 편히 쉬세요. 물론 아프셨던 아빠께 끝까지 이혼 사실을 숨겼었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불효녀가 된 죄책감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장례식장에 와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대신 시아버지와 시누이 내외가 고맙게도 조문을 와줬더라고요. 그들은 조문을 마친 뒤 저와 엄마에게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사과를 해줬어요. 시누이와 시아버진 끝내 남편과 인연을 끊었다는 사실도 제게 말해주었죠. 얼마 뒤 남편과 이혼이 마무리되며 저는 14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게 됐습니다. 그리곤 혼자 남게 된 엄마의 집으로 아이들과 함께 들어가 살게 됐죠. 이미 알 건 다 알던 아이들도 자신들의 아빠에게 크게 실망해 전 남편의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더라고요. 저는 손주들을 많이 예뻐하셨던 시아버지에게만은 가끔이나마 애들을 보여주며 살았는데 그런 시아버지를 통해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던 얼마 전엔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놈, 지금은 작은 전셋집에 살면서 오토바이 배달 알바로 입에 풀칠하고 있다더구나. 다니던 회사는 대표랑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결국 제 발로 그만뒀다더라고. 전 남편은 지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하고 애들 양육비를 보내고 있다더군요. 가끔은 너무 쓸쓸하다며 차마 저와 아이들에겐 연락하지 못하고 시아버지께만 연락을 해오는 모양이었어요. 문자로 구구절절 하소연을 해댔었기에 시아버지도 전 남편의 근황을 알게 되셨던 거예요. 하지만 시아버진 그놈에게 답장도 한 번 안 하셨고 찾아오면 아예 쫓아내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하던 분이었기에
가족을 배신한 남편을 시아버진 용서하지 못하신 거죠. 그렇게 지금 전 남편은 부모 자식을 포함한 모든 가족에게 버림받고 지금은 쓸쓸히 양육비를 보내며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굴러다니는 돌만도 못한 취급을 했던 사람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그 무엇도 내 곁에 남지 않는 법이니까요. 전 앞으로 그런 전 남편과의 과거를 모두 잊고 혼자 남으신 엄마에게 효도하는 장녀이자 아이들의 좋은 엄마로서만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전 남편과 달리 가족의 소중함을 절대 잊지 않고서요. 부디 큰 불행을 동시에 두 개나 겪은 만큼 앞으로의 제 인생은 평온하길 바라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쳐볼게요. 제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